붓을 들었던 손이 세상을 불태웠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한 청년이 두 번의 입시 낙방 이후 수십 년도 안 되어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로 수천만 명의 죽음이 이어진 시대의 중심에 선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천재가 괴물이 되는 건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히틀러의 경우는 반대였는데, 특출난 천재성으로 평가받지 못한 한 남자가 인정받지 못한 분노 하나를 이념으로 키워서 대륙을 집어삼킨 겁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889년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 암인 알로이스 히틀러의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알로이스는 세관 공무원이었는데 성격이 권위적이고 체벌을 자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여러 전기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이 따라왔고 집안의 분위기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어린 히틀러가 그 억압에서 벗어난 방법이 그림이었는데, 연필을 쥐고 건물을 스케치하고 빈의 풍경을 뺏기며 색을 입히는 그 실한만큼은 집안의 공기와 달랐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유일한 도피처였고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아버지의 그늘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붓을 쥔다는 건 숨을 쉰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건 공무원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 정해진 월급,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를 아들에게 강요했는데 히틀러는 그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고 학교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히틀러 자신은 훗날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회고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1903년이었고 히틀러의 나이는 겨우 13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고 화가가 될 거라는 확신 하나를 붙잡고 그는 빈으로 향했습니다. 1907년 빈 미술 아카데미 입시. 히틀러는 건물과 풍경을 담은 수채화들을 들고 시험에 임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고 심사위원들은 인물 표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히틀러가 제출한 그림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만 있고 거리만 있고 하늘만 있었는데, 일부 심사 관계자들은 건축 쪽 진로를 제안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히틀러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908년에 다시 응시했고 이번엔 포트폴리오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낙방이었는데 그는 이 결과를 어머니에게도 주변 지인들에게도 끝까지 숨겼습니다. 가족들은 히틀러가 미술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빈의 남자 기숙사와 저가 하숙집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유일한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그 공백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 했는데 그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생계는 그림으로 해결했는데 빈의 유명 건물들을 그린 엽서를 관광객들에게 팔면서 하루에 몇 장씩 팔아 끼니를 해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기 히틀러가 그린 그림들이 지금도 상당수 남아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원근법이 정확하고 선이 깔끔하고 구도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 그림들 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등장해도 배경의 점처럼 처리되어 있고 얼굴도 없는데 건물이 주인공이고 사람은 장식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특징을 두고 타인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공감 능력의 부재가 이미 그림에서 드러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건 단정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입니다. 히틀러는 빈 시절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 담론에 노출되었고 전후 민헨에서 그것을 더욱 급진적인 정치 언어로 흡수해 갔습니다. 빈은 그 시기 정치인들이 공개 연설에서 유대인을 비난하고 신문들이 그 논조를 거두는 분위기였습니다. 히틀러는 훗날 자신의 정치 이념을 설명할 때 빈 시절의 경험을 그 출발점으로 언급했지만 그것이 당시부터 체격인 이념으로 자리 잡았는지 아니면 후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구성된 자기 서사인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거치며 히틀러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그 시선이 점점 특정한 방향을 향해 굳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히틀러는 독일군에 자원 입대했는데 훗날 회고에서 전쟁 발발을 하늘의 은총처럼 받아들였다고 서술했고
그에게 전쟁은 자신이 드디어 속할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던 것으로 여러 전기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령병으로 복무한 히틀러는 전선과 사령부 사이를 오가며 4년을 보냈는데 2차례 부상을 입었고 2번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의 평가는 엇갈렸는데 용감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인상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였으며 전쟁과 정치 이야기에만 몰두했습니다. 독일의 패전이 선언된 것이 1918년 12월이었는데 히틀러는 당시 겨자 가스 공격으로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상태로 야전 병원에 있었고 패전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치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훗날 밝혔는데 전서에서 싸운 군인들이 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들이 독일을 무너뜨렸다는 이른바 배후의 일격 이론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역사학계는 이 이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히틀러는 그 믿음을 죽는 날까지 놓지 않았고 이후 모든 정치 행동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히틀러는 뮌헨에서 군의 정보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정치 집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소규모 조직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즉흥적으로 발언에 나섰고 당 내부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가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말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고 그림 대신 언어로 캔버스 대신 청중을 상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 당에 입당했고 빠르게 핵심 인물로 떠올랐는데 이 조직이 이후 나치당으로 개편됩니다. 히틀러의 연설 방식은 일반적인 정치 연설과 달랐습니다. 그는 연설을 일종의 공연처럼 설계했는데 등장 시간, 조명 방향, 군중이 가장 고조되는 타이밍까지 계산했고 연설 전에는 반드시 행진곡이 흘렀으며 관중이 서서히 달아오를 때 그가 등장했습니다. 말의 속도도 의도적으로 조절했는데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몰아붙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시키는 구조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회화가 아니라 군중의 감정을 읽고 선동의 무대를 설계하는 방향에서 발휘됐습니다. 군중의 감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설계하고 그 덩어리를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능력이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는 독일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뒤에도 그는 예술가의 시선으로 국가를 바라봤는데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를 기용해 베를린을 전면 재설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 120m의 대로 돔지름만 209m에 달하는 거대한 국민회의당, 세계 최대 규모의 광장이 구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건 도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빈에서 사람 없는 건물만 그리던 청년이 이번에는 실제 도시를 통째로 자신의 구상 안에 담으려 한 겁니다. 그가 그리던 그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당대회는 이 미학의 완성판이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가 설계한 이른바 빛의 대성당은 150개의 탐조등을 하늘로 쏘아 올려 빛의 기둥을 만들었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그 안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레니 리펜슈탈이 이 장면을 영화로 촬영했는데 그 작품은 지금도 선전 영화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히틀러는 붓 대신 조명을, 캔버스 대신 광장과 군중을 재료로 삼았고 예술가로 실패한 자가 국가 전체를 무대 삼아 자신만의 연출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1938년 히틀러는 뮌헨 회담에서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린과 마주 앉았습니다. 체인벌린은 전쟁을 막으려 협상 테이블에 나온 자리였는데 히틀러는 평소 스스로를 정치가보다 예술가에 가까운 존재로 규정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후일의 전기와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정치는 수단이었고 유럽을 새 질서로 재편하는 것은 거대한 창조 프로젝트였는데 체인벌린은 그 인식의 위험성을 그 자리에서 읽어내지 못했고 이후의 역사는 그 판단의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황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도 히틀러는 현실적인 후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 대규모 병력이 소련군에 포위됐을 때 현장 지휘관 파울루스는 철수 허가를 요청했지만 히틀러는 거부했고 끝까지 진지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포위된 병력의 대다수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고 전세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게 기울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전략 구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완성하지 못한 그림을 지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현실보다 구상을 앞세웠고 그 대가는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이었습니다. 1945년 4월 베를린은 소련군에 포위됐습니다. 히틀러는 총통 관저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는데 그의 마지막 공간을 설명할 때조차 전기들은 종종종 예술가 지망생이던 과거와 독재자의 말로를 겹쳐 서술합니다. 여러 전기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공간에 사람 없는 건물들을 그린 수채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청년의 흔적이 그가 직접 이끈 전쟁과 학살로 유럽 전체를 뒤흔든 독재자의 마지막 공간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가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만약 빈 미술 아카데미가 히틀러를 합격시켰다면 어땠을까?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한 개인의 좌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수천만 명의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려는 물음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재능, 무너진 자아, 그 공백을 채운 증오와 이념. 히틀러는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예술가가 그 실패를 세상 탓으로 돌리기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완성하지 못한 그림의 빈자리를 채운 건 붓이 아니라 전쟁이었고 그 대가를 치른 건 그와 아무 상관없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